바보들의 나라 켈름,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 지음, 유리 슐레비츠 그림, 강미경 옮김. 이 책은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가 이디시어로 쓴 것을 다시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와 엘리자베스 셔브 페리가 영어로 옮긴 책을 번역한 것이다. 켈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켈름이라는 마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은 하느님이 켈름을 있게 하라 라고 말해서 켈름이 생겨났다고 믿었다. 하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화산이 폭발한 결과로 마을이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켈름이 생겨나기 전 그 지역은 온통 안개와 뿌연 김뿐인 하나의 커다란 혼돈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 켈름이 생겨났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태초에 켈름의 거죽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때부터 이미 켈름의 주민들이 살았다 하더라도 땅을 밟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발바닥이 타들어가고 말았을 테니까. 하지만 켈름은 서서히 식었고 지금과 같이 죽 냄비처럼 생긴 딱딱한 표면으로 뒤덮였다. 학자들 말로는 최초의 켈름 주민은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과 아메바 같은 생명체였다고 한다. 그러다 나중에 켈름에 강이 생겨났다. 강에는 물고기가 많았는데 이들 물고기가 바로 켈름 주민들의 조상이었다. 켈름 주민들이 물고기, 그 중에서도 특히 게필테 피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게필테 피쉬, 송어, 잉어, 고기에 계란, 양파 따위를 섞어 둥글게 뭉쳐 끓인 유대 요리. 켈름에 맨 처음 살았던 사람들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 그래서 저 먼 옛날의 역사는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았다. 이들 초기의 켈름 주민은 원시인들이었다고도 전해진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맨발로 돌아다녔고 동굴에서 살았으며 돌로 만든 도끼와 창으로 짐승을 사냥했다. 그들은 굶기를 밥 먹듯 했고 병에도 잘 걸렸다. 하지만 위기라는 말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위기도 없었고 위기를 헤쳐 나가려는 시도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한참, 그야말로 한참 지나 켈름 주민들은 문명화되었다. 그들은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으며 문제와 위기 같은 단어가 생겨났다. 위기라는 말이 생겨나자 사람들은 켈름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민들은 마을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이 두 단어를 발명한 주인공은 그로남이라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로남 1세로 알려져 있는데 황소뿔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황소 그로남이라고도 불렀다. 그로남은 켈름 최초의 현자였을 뿐만 아니라 켈름 최초의 통치자이기도 했다. 켈름에서는 통치력과 지혜가 늘 함께 따라다녔다. 5명의 현자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그로남의 통치를 도왔다. 그 5명은 다음과 같았다. 얼뜨기 레키슈, 얼간이 자인벨, 바보 트라이텔, 빙충이 샌더, 멍청이 슈맨드릭이었다. 그로남에게는 슐레밀이라는 이름의 비서도 있었다. 슐레밀, 이디시어로 바보라는 뜻. 하루는 그로남이 슐레밀에게 현자위원회를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현자들이 다 모이자 그로남은 이렇게 말했다. 현자 여러분, 켈름은 위기에 처해 있소이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먹을 빵이 부족한 데다 헐벗고 있어요.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말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현자들은 관습대로 일의 낮과 밤을 꼬박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그로남이 말했다. 이래가 지났소이다. 의견들을 말씀해 보시오. 얼뜨기 레키슈가 맨 처음 입을 열었다. 켈름에는 그 위기라는 말이 나쁜 상황을 뜻한다는 걸 알 만큼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그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게 어떨지요? 그럼 곧 잊혀질 테니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기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할 테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우리 현자들이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을 것 아닙니까? 너무 늦었어요. 얼간이 자인벨이 끼어들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알지 못하지만 젊은 세대는 배워서 모두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 켈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인벨? 그로남이 물었다. 제 생각엔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을 단식의 날로 정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만 그럴 경우 빵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더 이상 빵 부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그 방법을 쓰면 빵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의복과 신발 부족은 어쩌면 좋겠소? 황소 그로남이 물었다. 바보 트라이텔이 손가락 2개를 코에 갖다 댔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신호였다. 말씀해 보시오 트라이텔. 그로남이 말했다. 제 생각엔 구두와 장화, 카프탄, 바지, 조끼, 치마, 속옷 등 의류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의복을 구입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되면 부자들에게 옷이 그만큼 많이 돌아갈 테니까요. 무엇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빙충이 샌더가 소리쳤다. 어째서 말이 안 된다는 거요? 황소 그로남이 물었다. 그야 가난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들판과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헐벗은 채 맨발로 다닌다면 사시사철 기침 감기와 코감기로 고생할 테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일도 못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자들이 먹을 빵과 입을 옷을 생산하는 데에도 차질을 빚게 될 테고요. 그대 생각은 어떻소, 샌더? 제 생각에는 부자들이 모두 잠이 든 밤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집에 몰래 들어가 장화든 슬리퍼든 카프탄이든 드레스든 부자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헐벗지 않고 감기에 걸릴 걱정 없이 들판과 가게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무엇 때문에 부자들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멍청이 슈레드릭이 목청을 높였다. 어째서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요? 그로남이 물었다. 켈름에는 부자 한 명당 극빈자가 100여 명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옷이 그 정도로 넉넉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부자들은 모두 뚱보들인데 비해 가난한 사람들은 말라깽이라 부자들 옷이 맞지 않을 겁니다. 멍청이 슈맨드릭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의 해결책은 무엇이오? 슈맨드릭? 황소 그로남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의복을 모조리 없애는 게 좋을 듯합니다. 켈름의 위대한 역사가들 말이 옛날 옛적 우리의 선조들은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동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냥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겁니다. 당치 않은 소리. 우리 학자들 말로는 먼 옛날 켈름에는 겨울이 아예 없었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녀도 괜찮았던 겁니다. 저는 회의를 연기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사숙고하는데 일의 낮과 밤으로는 부족한 듯합니다. 얼뜨기 레키슈가 말했다. 황소 그러남은 이 현명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현자위원회가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는 다음 회의 때까지 토의를 미루는 게 켈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러남은 이미 의사봉을 지켜둔 상태였다. 의사봉을 3번 두드리면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의사봉을 내리치려다 말고 그는 갑자기 자신의 툭 튀어나온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존경하는 현자 여러분, 내게 해결책이 있소이다. 어떤 해결책이신가요? 현자 중에 현자요. 다른 현자들이 물었다. 그럼 조용히들 하고 들어보시오. 현자들은 각각 왼쪽 귓불을 잡아당기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황소 그로남이여. 우리 모두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적은 누구? 내 생각에는 전쟁만이 켈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소. 황소 그로남이 말했다. 전쟁이라니요. 5명의 현자가 깜짝 놀라 일제히 소리쳤다. 그때까지 켈름은 전쟁을 치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켈름에도 소규모의 경찰력이 있었고 경찰관들은 곤봉을 갖고 다녔지만 군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로써 전쟁, 황소 그로남이 거듭 말했다. 누구와 전쟁을 한다는 겁니까? 얼뜨기 레키슈가 말했다. 고르시코프 부족과 고르시코프 사람들이 대체 우리한테 뭘 어떻게 했기에 전쟁을 벌인다는 겁니까? 얼간이 자인벨이 물었다. 우리한테는 칼도 창도 없는데 무슨 수로 전쟁을 한단 말입니까? 바보 트라이텔이 물었다. 고르시코프 부족과 전쟁을 벌이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빙충이 샌더가 물었다. 고르시코프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다 주민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데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또 싸움은 누가 하고요? 멍청이 슈맨드릭이 끼어들었다. 다들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소이다. 황소 그로남이 정색을 하고 말했다. 우리가 고르시코프 부족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르기 때문이요. 우리 켈렘 사람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보낸 지혜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켈름에 당도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오만하기 짝이 없는 고르시코프 부족은 자기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릴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자기네보다 더 똑똑하다는 점을 보여주려면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는 길밖에 없소. 물론 우리에게는 칼도 창도 없소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장장이 잘만이 있소. 잘만이 우리에게 칼과 창을 만들어 줄 거요. 그러려면 르블린에서 나는 철을 사야 하고 또 그 값이 여간 비싸지가 않소. 하지만 우리 아낙네들에게는 솥과 냄비가 있어요. 어차피 요리할 일도 많지 않으니 솥단지로 칼과 창을 만들어도 상관없을게요. 고르슈코프는 작은 마을이고 주민들도 우리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오.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적을 우리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현명한 켈른 사람들답게 우리 시간을 생각하는데 모두 쓸 수가 있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소이다. 고르시코프의 바보들을 상대하는데 켈름의 현명한 사람 10명만 있으면 되니까. 게다가 켈름에는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젊은이가 많아요. 그런 젊은이들을 군인으로 모집하면 될게요. 야음을 틈타 공격하면 백발백중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고르시코프 부족은 잠에 골아 떨어진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 노예 신사가 될 거요. 황소 그로남이여, 당신께서는 켈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현자이십니다. 얼뜨기 레시큐가 선언했다. 고르시코프를 정복하면 우리 켈름은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geb니다. 얼간이 자인벨이 거들었다. 그렇게 되면 황소 그로남께선 켈름의 왕이시자 고르슈코프의 황제가 되실 테고요. 바보 트라이텔이 말했다. 노예들에게 맨 먼저 왕이자 황제인 황소 그로남께 방 3개와 부엌이 딸린 성을 지어 바치게 합시다. 방 하나는 황제의 명상실로 쓰십시오. 황제의 부인인 황후 예텐 폐사가 잔소리와 바가지로 황제의 명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빙추이 샌더가 말했다. 슐라밀이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쑥 내밀었다. 말을 하고 싶다는 표시였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가? 그로남이 물었다. 자넨 일개 비서일 뿐 위원회의 일원이 아니란 걸 명심하게.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현자 중의 현자, 미래의 왕이자 황제시여. 저는 다만 켈름에도 이익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에도 기여할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게. 고르슈코프는 이곳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13km 가량 되지요. 켈름에서 고르슈코프까지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면 숲과 늪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한밤중에 전투가 벌어질 경우 우리의 용맹스러운 병사들이 무슨 수로 길을 찾을는지요? 더욱이 고르슈코프는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해가 지면 성문을 걸어 잠급니다. 성문이 잠겨 있다면 아무리 우리 병사들이 용맹스럽다 한들 무슨 수로 고르슈코프를 칠 수 있겠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슈레밀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얼간이 레키슈가 맨 먼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 아기애찬 질문은 제국에 대한 반역이요. 그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저자를 감옥에 가두고 중노형에 처해야 합니다. 얼간이 자인벨이 가세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풀어줘선 안 됩니다. 바보 트라이텔도 거들었다.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멍청이 슈맨드릭이 나서서 소리쳤다. 저런 자는 최소한 3번은 목을 매달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위원 여러분, 슐레밀에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 것 없소이다. 그가 켈름에서 유일한 슐레밀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교수대에 세운다면 우리 마을엔 슐레밀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빨리 말입니까? 위원 5명이 한꺼번에 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의 머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법이 없소이다. 그로남이 대답했다.
어쩌다 고르슈코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켈름 출신의 여인과 결혼한 하스켈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그가 고르슈코프로 가는 길을 확실히 알고 있으니 그에게 길 안내를 맡기면 돼요. 성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렐의 식료품 가게에 침입해 양파 3개를 훔친 죄로 30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도둑 파이텔이 있소이다. 베렐의 식료품 가게 자물쇠를 부수고 열었으니 고르슈코프 성문의 자물쇠도 거뜬하게 열 수 있을 거요. 나 그로남은 그자를 방면해 우리의 용맹한 군대가 아무 문제 없이 고르슈코프에 입성할 수 있게 하겠소. 위원들은 그로남의 지혜에 감복한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슐레밀이 다시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날름 내밀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말을 꺼내기 전에 황소 그로남이 말했다. 그 입 닫는 게 좋을 게야. 안 그랬다가 머리통이 날아갈 테니 회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소이다. 황제의 권한으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토론은 국가 기밀 사항이니 일체 비밀에 붙일 것을 명령하오. 그만 나가들 보시오. 황소 그로남이 고르슈코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으며 전쟁 계획은 대회비라는 소식이 켈름 전역에 그 즉시 퍼져나갔다. 전쟁. 켈름에서는 행동보다 늘 말이 앞섰다. 대장장이 잘만은 칼과 창을 벼리는데 그다지 솜씨가 없었다. 그로남의 아내 옌테 페샤는 자신의 솥과 냄비들을 군대에서 쓸 목적으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온갖 고약한 욕설을 퍼부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이미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황소뿔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황소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 위나. 그녀는 남편에게 악을 써댔다. 옌테 페샤, 당신은 지금 미래의 고르슈코프 황제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오. 그로남이 아내에게 주의를 주었다. 황제 좋아하시네. 내 눈에 켈름의 바보 중 한 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옌테 페샤가 대꾸했다. 다른 사람이 그로남에게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누구든 그 자리에서 바로 반역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옌테 페샤와 그녀의 거친 입 앞에선 그로남도 속수무책이었다. 봄이 오자 켈름의 그 젊은이들은 들에 나가 일하는 대신 군대에 소집되어 고르슈코프와 치를 전쟁에 대비해 훈련을 받았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수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가을이 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정하라고 해봐야 다 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 감기에 걸렸다. 군대 전체가 쿨럭쿨럭 기침을 해대며 콧물을 흘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전쟁을 연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깜깜한 밤 황소 그로남의 지휘 아래 켈름 군대는 고르슈코프를 향해 행군했다. 전위 부대에는 길잡이 하스켈과 도둑 파이텔이 배치되어 있었다. 꼬박 사흘째 비가 퍼붓는 바람에 병사들은 무릎까지 진창에 빠졌다.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궁정시인 제켈이 노래를 한 곡 지었다. 우리는 켈름의 용맹한 전사들 고르슈코프를 해방하러 진군하고 있다네. 현자 그로남의 지휘 아래 우리는 바보들을 기습할 예정이라네. 켈름의 용맹한 전사들이 기뻐하네. 황소 그로남은 우리의 선택. 병사들은 대부분 목이 쉬어 있었다. 진창을 헤치며 걷느라 수많은 병사들이 돌부리에 발을 다쳤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전쟁은 아이들 놀이가 아니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고르슈코프가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그로남은 초조해졌다. 하스켈, 고르슈코프는 어디에 있지? 그가 물었다. 아무래도 제가 길을 잘못 든 것 같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더니 하스켈이 쭈뼛거리며 말했다.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데 제가 그만 왼쪽으로 돌고 말았습니다. 우린 지금 마젤 보르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젤 보르슈트라고? 장교들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스켈이 말했다. 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마젤 보르슈트는 고르슈코프보다 병력이 훨씬 더 약하니 그만큼 더 손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대를 따라온 슐레밀이 말했다. 우리가 고르슈코프와 싸우려는 이유는 그곳 주민들이 우리를 바보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젤 보르슈트 부족을 상대로 싸우게 된다면 명분이 무엇인지요?
늘 그렇듯이 그로남은 이번에도 곧바로 답을 찾아냈다. 그야 마젤 보르슈트 부족도 우릴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일세. 사실 온 세상이 우릴 바보 취급하고 있지. 우리가 공격하는 상대가 누구든 당해도 싸다 이 말일세. 만세, 우리의 황제 그로남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군대가 환호했다. 켈름이여 영원하라. 마젤 보르슈트 부족에게 죽음을. 마젤 보르슈트 주민들 대부분은 그날 밤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전쟁에 대해선 그 누구도 꿈조차 꾸지 않았다. 마젤 보르슈트에는 성벽도 성문도 없었기 때문에 도둑 파이텔은 굳이 성문 자물쇠를 부수어 열 필요가 없었다. 사실 마젤 보르슈트에는 자물쇠라는 게 아예 없었다. 켈름 사람들은 승리를 따놓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 고르시코프의 푸죽한 청년과 마젤 보르슈트에 사는 한 마부의 딸의 결혼식이 있었다. 전통에 따라 결혼식은 신부의 마을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모두 도축업자와 마부였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 느닷없이 들려오는 노랫소리와 환호소리에 밖으로 나왔다. 그랬더니 웬 폭도 무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무리 가운데 덜어는 칼과 창으로, 덜어는 곤봉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뭔가 더 좋은 게 없었는지 그중 한 명은 무교병용 밀가루를 빻는 데 사용하는 기다란 나무 절구꽁이를 들고 있었다. 결혼식 하객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황소 그로남이 말했다. 우린 켈름 군대다. 원래는 우리를 바오라고 부르는 고르슈코프 부족을 칠 계획이었지만 우리 길잡이 하스켈이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이렇게 마젤 보르슈트로 오게 되었다. 너희 마젤 보르슈트 부족도 우릴 바보로 여기므로 우린 너희와 전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술도 취했겠다. 도축업자와 마부들은 켈름 군대를 향해 물불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다. 그로남과 그의 휘하 장교들은 켈름 병사들에게 역공을 가하라고 독려했다. 용맹스러운 병사들이여, 켈름의 명예가 그대들 손에 달려있다. 그로남이 사력을 다해 고함을 내질렀다. 켈름 사람들은 영특할 뿐만 아니라 힘센 전사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줘라. 하지만 그로남의 말은 켈름 군대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병사들은 행군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완전히 녹초가 된 데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들 우르르 도망치기 시작했다. 고수들은 북을 내던졌다. 칼을 지닌 병사들 중 몇몇은 칼집을 끌러 팽개에 치려고 했지만 추위로 손이 곱아 여의치가 않았다. 잠시 뒤 켈름 군대는 주랭랑을 놓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젤 보르슈트의 정육점들 주변에는 길 잃은 개가 많았다. 개들은 사납게 지저대며 퇴각하는 군대의 뒤를 쫓아와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그중 한 마리가 도망치던 어느 병사의 바지를 찢어 발겼다. 마젤 보르슈트의 나머지 주민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대승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계속 잠에 빠져 있었다. 이튿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이 되어서야 켈름 군대는 속살을 반이나 드러낸 가운데 맨발 바람으로 무기 하나 없이 코는 깨지고 눈은 시퍼렇게 멍든 채 집으로 돌아왔다. 켈름의 부녀자들은 블린츠도 굽고 블린츠, 치즈잼 등을 채워서 구운 팬케이크, 사워 크림도 만들고 사워크림, 생크림을 발효시켜 새콤한 맛이 나는 크림, 딸기 주스, 주전자도 내오는 등 따뜻한 환영식을 준비해 놓고 승전보가 날아들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초라한 패잔병들 모습에 이제 그들은 서럽게 흐느꼈다. 하늘이 도와 전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병사 몇 명과 장군 한 명의 행방이 묘연했다. 그들은 사로잡혔거나 마젤 보르슈트의 적과 함께 남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이다. 황소 그로남은 뿔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의 왼쪽 눈은 푸주카 청년이 날린 주먹에 얻어맞아 퉁퉁 부어 있었다. 옌테 페샤는 구정물을 버리려고 막 집 밖으로 나오다가 남편과 마주쳤다. 그녀는 어찌나 놀랐던지 남편의 발치에 구정물을 양동이째 엎지르고 말았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그녀가 목매어 울었다. 황소 그로남과 현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그들은 이래 낮과 밤을 고심한 끝에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다. 1.
황소그로남은 여전히 현자 중의 현자이자 켈름의 통치자이며 마젤 보르슈트의 위풍당당한 황제다. 2. 앞으로 적을 공격할 때는 미리 첩자를 보내 도축업자와 마부들이 그날 저녁 결혼식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다. 3. 앞으로 켈름 군대는 무교병용 밀가루를 빻는 절 국공이를 2번 다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4. 켈름 군대가 전투에서 돌아올 때 황후 옌테 페샤는 아무리 반갑더라도 황제의 발치에 구정물을 쏟아선 안 된다. 그로남과 6 현자들은 위의 내용을 양피지에 새겨 서명했다. 황소 그로남은 켈름 주민들의 심정을 이런 말로 대변했다. 이번 전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현명하게 만들었도다. 반란. 전쟁에 지면 조만간 반란이 뒤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켈름에서도 그랬다. 혁명당 당수 부넴 포크라카는 이렇게 선언했다. 황소 그로남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왔다. 켈름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고르슈코프, 마젤 보르슈트, 이즈비차, 심지어는 루블린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부넴 포크라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혁명 공약을 내걸었다. 1. 황소 그로남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2. 돈은 폐지한다. 돈이 존재하는 한 부자와 빈자는 반드시 있기에 마련이다. 돈이 없다면 다들 똑같이 가난해질 것이다. 도둑도 없어질 테고 신은 경찰관 카이켈과 교도관 레멜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3. 켈름은 현자 중에 현자 한 명이 아니라 현자 중에 최고 현자인 부넴 포크라카의 지도 아래 3명이 통치한다. 4. 선거는 40년마다 한 번씩 프림에서 치른다. 투표권은 혁명당 당원들만 행사한다. 5. 켈름의 부녀자들은 부넴 포크라카의 동상을 만드는데 녹여서 사용할 수 있게 귀금속을 헌납한다. 6. 시인 제켈은 부넴 포크라카를 찬양하는 노래를 짓는다. 노래는 12,000행 길이가 될 것이며 학생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노래를 암송한다. 7. 슐레밀은 전쟁에 반대한 공로를 인정해 부넴 포크라카의 비서로 임명한다. 8. 그로남과 5 현자들은 영원히 그리고 수요일 하루 더 금고형에 처한다. 9. 옌테 페샤는 그로남의 발에 구정물을 쏟았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대신 그로남과 이혼하고 슐레밀과 재혼해야 한다. 켈름의 가난한 사람들은 위의 혁명 공약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과거에 그로남의 지혜를 찬미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그를 바보, 천치, 얼간이라고 불렀다. 시인 제켈은 그동안 그로남을 찬양하는 시를 수없이 썼지만 이제는 부넴 포크라카에게 바치는 시를 썼다. 그는 12,000행으로는 부넴 포크라카의 공덕을 모두 기리기가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송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기리기리 나무리 용맹하고 영민한 부넴 포크라카요. 부넴 포크라카는 77절 전날 정권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77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 1년 중 이때는 대체로 햇볕이 따사롭고 날씨가 화창하다. 이날 켈름 사람들은 블린츠를 먹는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보넴 포크라카의 생일이기도 했다. 그로남과 5 현자는 이런 소식을 접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영원히 그리고 수요일 하루를 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로남은 그 즉시 위원회를 소집했다. 늘 그렇듯이 회의는 그의 집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옌테 페샤가 회의 시작에 앞서 현자들을 궁지로 몰았다. 황소 그로남, 당신은 이런 꼴을 당해도 싸요. 당신은 현자이면서 굴뚝 청소부인 나보다 더 나을 게 없어요. 온 세상이 당신이 마젤 보르슈트와 벌인 전쟁을 놓고 배꼽이 빠져라 웃어대고 있어요. 그렇지만 난 당신과 이혼할 마음은 없어요. 내가 슐레밀과 결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명의 바보를 또 한 명의 바보와 바꾸어 봤자 쓸데없는 짓이니까요. 의사록을 기록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던 슐레밀이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었다. 할 말이 있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그로남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겁먹을 것 없네 슐레밀. 자넬 억지로 결혼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
평소처럼 회의는 오랜 시간 이어졌고 평소처럼 그로 남은 5 현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얼뜨기 레키슈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로남을 비롯해 현자들 모두 수염을 밀고 카프탄을 짧게 잘라 감옥행을 모면하자고 제안했다. 얼간이 자인벨은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부넴 포크라카에게 슐레밀의 자리를 내주어 그를 매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바보 트라이텔은 마을 전체와 군대가 반도의 편을 들고 있긴 하지만 부러진 칼과 창이 몇 자루 있으니 이를 사용해 반도를 몰아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빙충이 샌더는 부넴 포크라카가 내건 공약의 허점을 지적했다. 반도 일당은 돈을 없앤다고 했다. 그럴 경우 교도관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터이므로 교도관도 없앤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무슨 수로 현자들을 영원히도 모자라 수요일 하루를 더 감옥에 가둘 수 있겠느냐는 게 그의 논리였다. 멍청이 슈맨드릭은 적어도 수요일만이라도 형에서 감해달라고 부넴 포크라카에게 청원해보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로남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가로졌더니 엄숙하게 말했다. 친애하는 현자 여러분, 현명한 의견들 잘 들었소이다. 늘 그렇듯이 아주 훌륭하더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대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신지요? 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내 생각에는 켈룸에서 피신하는 게 좋겠소. 켈룸에서 피신한다고요? 현자들은 이번에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다시 합창했다. 그대들 심정을 내 모르는 바 아니오. 그동안 켈룸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마을로 자리 잡아왔소. 하지만 켈룸 주민들이 우리를 부넴 포크라카 일당으로 대체하겠다면 켈룸은 더 이상 예전의 켈룸이 아니오. 처자식들은 어떡하고요? 이곳에 남아 켈룸이 다시 정신을 차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도망가 있는 동안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꾸려 나가고요? 국고의 돈을 가져가면 아무 문제 없소. 켈름의 반도들은 돈을 믿지 않지만 루블린에서는 돈은 여전히 돈이니까. 누가 알겠소? 우리가 켈름의 지혜를 다른 도시에 전파할 운명을 타고났는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망한 말씀을 하십니다. 얼뜨기 레키슈가 말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슐레밀이 발언권을 청하지도 않고 선언했다. 자넨 도망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로남이 물었다. 자넨 혁명당 눈에 들었자는가? 게다가 그자들은 자넬 내 아내 옌테 페샤와 결혼시키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위원장님처럼 바가지를 긁히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슐레밀이 말했다. 알만하이 우리와 동행해도 좋네. 그날 밤 그로남과 5명의 현자 그리고 슐레밀은 켈룸의 공공기금이 들어있는 궤를 가지고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궤를 열어보니 궤는 텅 비어 있었다. 도둑 파이텔이 지난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지하금고에 몰래 들어가 이미 싹쓸이에 갔기 때문이다. 황소 그로남은 낙담했다. 이 사람이 통치자 신분으로 켈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고르시코프와 전쟁을 벌인다 해도 고르시코프 성문 자물쇠를 부수어 열라고 도둑 파이텔을 석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요. 그럼 누구한테 자물쇠를 부수어 열게 하실 겁니까? 멍청이 슈맨드릭이 물었다. 성문이 열려있는 낮에 공격하면 돼요. 그로남이 대답했다. 돈이 없는 켈름. 그로남과 5 현자가 시에 공금을 가지고 달아났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켈름 전역에는 부넴 포크라카 만세, 혁명 만세라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넴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곧이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부넴 포크라카는 돈을 폐지했지만 상인들은 공짜로 물건을 넘겨주길 거부했다. 부넴 포크라카의 부하들은 가게들을 몰수해 정부 관리들에게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정부 관리들은 자기네 친지들 위주로 물건을 나누어 주었고 신제품은 구경하기도 힘들었다. 곧이어 사방에서 원성이 들끓었다. 돈을 다시 달라. 우린 돈을 원한다. 부넴 포크라카와 그의 밑에 있는 2명의 현자 칠뜨기 베렐과 반푼이 쉬메렐은 사흘 낮과 밤을 숙고한 끝에 일주일에 3일,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은 켈룸 주민 전부가 시장에 모여 물물 교환을 하는 날로 정한다고 공포했다.
폭언은 수요일에 이루어졌고 이튿날인 목요일 켈름 주민 상당수가 시장으로 모여들었다. 제일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시인 제켈이었다. 그는 가판대를 설치해 자신의 시들을 펼쳐놓고 이렇게 소리쳤다. 여기 이 제 시들을 빵, 버터, 치즈, 닭, 달걀, 양파, 마늘과 바꿉니다. 제 왼쪽 장화 밑창이 닳았습니다. 이를 고쳐주는 구두장에게 23행짜리 시를 드리겠습니다. 비평가 플레켈이 제켈만한 시인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성냥 제조업자 슈모 이게르는 자신의 제품을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외쳐댔다. 식료품이 바닥나는 바람에 제 집사람 카일라 바샤는 안식일 음식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흑빵을 만들 호밀가루 한 자루, 안식일 빵을 만들 밀가루 한 자루, 거칠게 빻은 밀가루 4.5kg, 쌀 4.5kg, 안식일 푸딩을 만들 닭 비계 450g을 가져오시는 분께 성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게 오시면 성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깡깡이 연주자 3명과 고수 1명으로 이루어진 켈름 악단도 다 같이 모였었다. 고수가 소리쳤다. 자, 음악을 듣고 싶은 분은 이리 모이세요. 닭 한 마리에는 폴카를, 오리 한 마리에는 마주르카를, 소 허리살에는 협주곡 전체를 연주해 드립니다. 어릿광대 풀차는 노래로 손님을 불러 모았다. 자, 농담 팔아요. 배꼽이 빠져라 웃고 싶은 분은 이리 오세요. 달걀 한 알에 농담 하나, 달걀 2알에 농담 2개요. 달걀 5알엔 농담 5개요. 하지만 그날 켈름에서 시나 성냥이나 농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구두장이 1명이 장화 1켤레와 염소 1마리를 맞바꿀 요량으로 나왔지만 염소 임자는 돈이 있던 시절에는 염소 1마리면 장화 3켤레 가치가 나갔는데 주목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장화 3켤레로 무얼 한단 말인가? 구두장이와 염소 임자는 하루 종일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흥정에 실패했다. 이튿날인 금요일 목욕탕 관리인 호츠마크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목욕물을 데우지 않았다. 토요일이 되자 켈름 주민 절반이 굶주렸다. 일요일 아침 대규모 군중이 부넴 포크라카의 집 앞에 모여 성난 비명을 내질렀다. 돈을 달라. 켈름은 돈 없이는 굴러가지 못한다. 우리에게 돈을 달라. 그날 밤 부넴 포크라카, 칠뜨기 베렐, 반푼이 슈메렐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부넴의 집 창문으로 돌멩이들이 날아들었다. 그로남의 아내 옌테 페샤만큼이나 잔소리가 심한 부넴의 아내는 남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그런데 바깥의 군중 틈바구니 속에서 느닷없이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켈름의 형제 자매 여러분, 부넴 포크라카는 혁명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민중의 적이자 황소 그로남보다 훨씬 더 멍청합니다. 이 도둑 파이텔에게 켈름 정부를 맡겨주십시오. 그 즉시 새로 돈을 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혁명 만세, 부넴 포크라카를 몰아냅시다. 나 파이텔은 이 자리에서 영원히 켈름의 제1현자임을 선포합니다. 부넴 포크라카를 몰아내자 파이텔 만세.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나왔다. 도둑 파이텔, 그의 두 조수 칼잡이 노트케와 소매치기 요슈케는 군중을 웬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 황소 그로남의 금고에서 훔친 황금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발행해주지 않았다. 대신 종이돈을 건넸다. 파이텔도 그의 조수들도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은행권에는 동그라미 3개만 달랑 찍혀 있었다. 1시간 만에 켈름에는 질서가 회복되었다. 부넴 포크라카, 칠뜨기 베렐, 반푼이 슈메렐은 체포되어 반역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결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영원히 그리고 수요일 하루 더 금고형에 처할 것. 그날 시인 제켈은 도둑 파이텔에게 딱 맞는 시를 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먼저 부넴을 위해 지었던 시 행수로는 파이텔의 위대한 업적을 묘사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켈은 적어도 그 2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텔의 통치. 지폐를 발행하고 나서
파이텔이 공식적으로 맨 처음 취한 행동은 그로남 정권 시절에 자신에게 절도죄를 선고한 판사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비서에게 새로운 법령을 받아 적게 했다. 1. 절도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 단 도둑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예외다. 2. 켈름 시민들은 소득의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나아가 매주 목요일마다 켈름 부녀자들은 정부에 캐필테 PC 2접시, 당근 스튜 1사발, 한라 3조각, 안식일 푸딩 1접시를 바쳐야 한다. 3. 고르슈코프와 마젤 보르슈트를 상대로 다시 전쟁을 선포한다. 4. 칼, 도끼, 고기 베는 큰 칼, 포크는 물론 주머니 칼과 머리핀 등 쇠붙이는 모조리 군사 용도로 징발한다. 5.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남자는 모두 다가오는 전투에 대비해 매일 반나절씩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6. 켈름을 산 강과 부구강 사이의 모든 영토를 아우르게 될 제국으로 다시 선포한다. 7. 외국인은 켈름 주민을 만날 때면 파이텔 만세라고 외치며 7번 절을 해야 한다. 8. 켈름 주민이 외국인을 구타하다 치아가 부러질 경우 해당 외국인은 부러진 이빨을 뽑는 데 들어갈 치과, 치료비를 공격자에게 물어주어야 한다. 9. 기존의 공휴일은 모두 폐지한다. 오늘부터는 파이텔이 처음으로 소매치기에 성공한 날을 국경일로 정한다. 추가로 파이텔이 처음으로 자물쇠를 부수는 데 성공한 날과 처음으로 노상 강도에 성공한 날도 공휴일로 정한다. 안식일은 더 이상 없다. 새 법령이 공포되자 켈름의 나이든 주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앞으로 좋은 꼴을 보기는 영 글러먹었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켈름의 무법자들은 파이텔 편을 들었다. 켈름에는 새로운 군대를 수용할 막사가 없었기 때문에 파이텔은 구빈원에서 빈민과 환자들을 내쫓고 구빈원을 군대에 넘기라고 명령했다. 곧이어 파이텔의 군대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밤중에 고르슈코프로 쳐들어갔다. 파이텔이 직접 성문을 부수어 열었다. 고르슈코프 주민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마젤 보르슈트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막강한 켈름 군대는 귀환하는 길에 다른 촌락 몇 곳도 정복했다. 시인 제켈은 승리를 기리는 송시에서 언제고 켈름 군대가 인도, 이즈비차, 에디오피아, 프란폴, 마다가스카르를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파이텔의 통치는 곧 위기를 맞이했다. 사지가 멀쩡한 남자는 모두 군대에 차출되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또다시 식량, 의복, 신발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파이텔은 예전에 고르슈코프와 마젤보르슈트 주민들을 더러 누에로 들여왔지만 그들을 먹일 식량이 없었다. 파이텔이 절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고 선포한 뒤로 도둑질이 성행해 정직한 사람들 손엔 남아나는 물건이 없었다. 그러고 나자 도둑들은 서로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고 급기야 파이텔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이전 투구가 벌어졌다. 곧이어 루블린, 자모시치, 크라스노스타프, 빌고라이, 프란폴, 이즈비차 사람들이 켈름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파이텔은 켈름 전역에 동원령을 내렸다. 심지어는 구빈원에서 쫓겨난 환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켈름 사람들은 잘 먹어 기운도 팔팔하고 무장도 잘 갖춘 새로운 군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켈름은 포위되었다. 파이텔은 켈름은 적을 물리치고 새로운 질서를 영원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포위 공격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켈름 군대는 송장들의 군대를 방불케 했다. 마지막이 오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파이텔은 공중 목욕탕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발각되었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의 머리 위에 쓰레기를 올려놓고 한 손에는 빗자루를 또 한 손에는 종이 칼을 들린 채 수치스럽게도 시장 한 복판으로 끌고 갔다. 시인 제켈은 포위가 시작되기 전에 파이텔을 찬미하는 시를 이미 16,000행이나 쓴 상태였다.
상황이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는 시를 군데군데 손봐 폭군 파이텔의 치오까 몰라 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켈름 주민들은 정복자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 고르슈코프와 마젤 보르슈트로 끌고 가 중노동을 시킬까봐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그 두 도시에선 노예가 필요하지 않았다. 자체 실업자만도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황소 그로남과 5 현자는 켈름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텅 빈 돈깨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옌테 페시아는 남편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또다시 구정물을 쏟고 말았다. 이번엔 그의 맨발 위였다. 루블린에서 거지 생활을 하던 그로남과 5 현자는 다시 켈름을 통치하게 되었다. 미래는 밝다. 켈름은 군사적 야망을 더 이상 품지 않았다. 켈름 주민들은 열심히 일에 매달렸다. 일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끼니 때도 놓칠 만큼 매우 부지런해졌다. 안에서 팔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서 그들은 켈름 바깥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르슈코프와 마젤 보르슈트 주민들은 켈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관심이 많은 눈치였는데도 막상 돈이 없었다. 그로남과 5명의 현자는 일의 낮과 밤을 고심한 끝에 해결책을 내놓았다. 켈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마젤 보르슈트와 고르슈코프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는 아니었다. 켈름 상인들은 이 결정에 동의했지만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반대했다. 우리 퇴역 군인들은 굶고 있는데 예전 원수인 고르슈코프와 마젤 보르슈트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돈을 준단 말이오? 항의와 시위가 이어졌고 켈름은 새로운 위기에 처했다. 이즈비차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부넴 포크라카는 켈름이 겪는 불행의 근원은 돈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그는 켈름에 부하들을 보내 켈름을 구할 수 있는 인물은 부넴 포크라카 뿐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 그로남은 자신의 통치권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걸 깨닫고 현자 훈련을 받고 있는 켈름 주민 100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1년 내내 날밤을 새우며 상정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이었다. 당연히 위원회의 결정은 그로남과 5 현자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그로남은 새 위원회 위원장으로 켈름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 비주수를 임명했다. 그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주제를 놓고 10권짜리 논문집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했다. 현자 훈련생으로 꾸려진 백인 위원회는 몇 년 동안이나 날 밤을 지샜지만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위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면서 사소한 일로도 번번이 말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주먹다짐, 인신공격, 잉크병 투척 없이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었다. 현자 훈련생 가운데 몇몇은 비주수를 켈름의 천치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위원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던 옌테 페시아는 켈름 남자들은 구제불능의 바보들이라 켈름 시의 위기를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여성당을 창당했다. 여성당은 이제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넘겨받아 마루 청소, 기저귀 세탁, 요리와 빵 굽기,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강령을 채택했다. 그 시간에 켈름 여성들은 정부를 맡아 운영하겠다면서 결국 이 일로 다른 현자 부부들은 물론이고 그로남과 옌테 페샤 사이에서도 수많은 언쟁이 오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옌테 페샤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황소 그로남 어서 설거지하세요. 최고 현자인 나 그로남더러 설거지를 하라고? 그럼 당신은 뭘 할 건데? 새로 나온 비주수의 책 켈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켈름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읽을까 해요. 옌테 페샤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말세군 말세야. 그로남은 혀를 쯧쯧하며 이렇게 말했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말세가 아니라 당신의 폭정이 끝난 거죠. 그만 좀 꾸물거려요. 그로남 왕관 벗고 앞치마 걸치고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때마다 옌테 페샤는 이렇게 면박을 주었다.
그로남은 최고 통치자에게 설거지는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고 여겼지만 옌테 페샤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따랐다. 왜냐하면 켈름에서는 남자가 설거지를 하는 게 유행으로 자리 잡았고 켈름에서는 유행이 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충 간추린 켈름의 역사다. 하지만 그로남은 예나 지금이나 낙관주의자다. 그의 공적을 높이 사서 최근에 세워진 기념탑 제막식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지혜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온 세상이 위대한 켈름의 기치 아래 하나로 통합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